4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온라인과 여론에선 LH 직원들이 무더기로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에 계약했다는 뉴스로 시끌시끌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서 지난 10년간 LH 직원들의 관련 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드러났는데 법률방송 취재진이 권영세 의원을 만나 뒷얘기와 공정과 정의에 대한 말들을 들어봤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과 만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한 LH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을 LH 직원들이 무더기로 계약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들, 집을 잘 못 구할 분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분양형 공공분양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LH가 정부가 주도해서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그거를 LH 직원들이 다 그걸 가로챘다라는 얘기는 그 자체로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마땅치 않다라는. 불법은 없었고 탈법도 아니라는 LH 해명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보 접근성 자체에서 차이가 나는데 불법 탈법은 없었다고 해명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질타입니다.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디에 공공임대주택이 생기고 분양주택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잘 아는 사람이, 그건 자기네들이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니까 아는 사람이 그거를 독식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해 충돌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도덕적으로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번 LH 사태는 단순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했네 마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로 상징되는 현 정권의 공정과 정의가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게 권영세 의원의 말입니다. 윤미향 건도 그렇고 조국 건도 그렇고 이 정의, 공정, 기회, 평등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모습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뿌리들이 그 전에부터 나온 게 소위 인국공 사태 때도 그게 공정하거나 평등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14년간 검사로서 검찰에 몸담았던 권영세 의원은 그러면서 LH 투기 경찰 수사가 실기를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수사들은 빨리 들어가서 빨리 초기에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민기적거리고 국수본이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검찰은 무슨 이렇게 조언해주는 자문 역할로 몇 명만 들어가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투입이 됐는데 초기에 좀 실기한 측면이 있다.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과 성과를 보여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종합적인 평가가 있으려면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겠지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비리나 부정 문제는 조금 잠시 놔두더라도 수사 능력의 면에서 볼 때도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권영세 의원은 현직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총경 이상 경찰 간부들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사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수사의 중추기관이라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서 이렇게 중립적인 수사, 중립적인 사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총경 이상 정도부터는 그러니까 검사와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인터뷰 내내 공정과 정의를 강조한 권영세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으니까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그런 공정의 가치에 항상 잘 지키면서 잘 따르면서 일을 해나가면은 그러면은
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의원은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는 내로남불 가짜 공정은 결국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여기엔 비단 정부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니라고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스쿨존을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라니처럼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친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승영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민식이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뭐 동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동영상인가요? 네, 그 유튜브 채널인 네. 한문철 TV에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이랍니다.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피할까요? 라는 네. 제목으로 지난 6일에 그 올라온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이제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속의 운전자인 A씨는 네. 지난달 29일 전남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네. 한 초등학생과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습니다. 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의 A씨는 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가 네. 인도에서 갑작스레 차도로 뛰어나오는 초등생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 쳤습니다. 네. 차도로 나오기 전에 초등학생은 또래로 보이는 학생들과 길을 걷다가 네. 갑자기 뛰쳐나와서 차에 부딪힌 뒤에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내 초등학생은 벌떡 일어나서 맞은편 인도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이게 뭐 진짜 말 그대로 고라니처럼 튀어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운전자인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맞고 네. 사고 당사자는 초등학생이라고 하면서도 네. 솔직히 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 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네.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A씨는 저렇게 고라니처럼 튀어나와 버리는데 라고 네. 하면서 네. 오늘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신문 조사하고 도장 찍고 왔다라고 네. 밝히면서 네. 벌점은 15점에 벌금은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더라. 네. 검사가 보고 봐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조사관이 말해줬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A씨는 그 조사관은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네.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일단 그 규정 속도인 네. 시속 30km를 넘겨서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네.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규정 속도를 지켜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도 네. 무조건 처벌을 하느냐 하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네. 관련해서 네.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에서 네. 민식이법 위반 첫 무죄 판결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해당 사건에서 네. 그 피고인은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QM6를 시속 28.8km로 운전하던 중에 네. 열세 여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 어린이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당시에 그 피고인이 네.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미만인 28.8km로 주행을 하였는데 네.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고 네. 블랙박스를 보면 피해자가 출현하여 충돌까지 걸렸던 시간이 0.7초에 네. 불과했고 네.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네. 피고인이 피해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없었고 네.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작동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검사는 1심 무죄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지만 네. 2심 법원도 네.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무죄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럼 뭐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망해 보신다면. 네, 이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그 민식이법은 네. 이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네. 다시 한번 이제 일깨워줬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운전자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네. 고라니처럼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완전히 피할 길이 없다라고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무죄 판결을 보면 네. 제한속도 위반, 교통신호 위반 같은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 유죄로 인정되기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인지가 중요하게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스쿨존 중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 네. 또는 이제 이번 사건처럼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든 경우 등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어떻게 책임 소재를 따지고 어느 정도로 처벌할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어제도 673명이 나오는 등 코로나 확진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는 결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며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부터 기업, 자영업자, 일반 시민들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와 맞서 싸우고 있는데 과학계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 가운데 하나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인데 분자세포생물학회가 국내 의학, 바이오 업계를 선도하는 생명과학 중견기업 BMS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코로나 극복 의지를 다졌습니다. 학회 회장인 성노현 서울대 분자면역학 교수를 만나 코로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권위를 자랑하는 생명과학 전문 학술단체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와 생명과학그룹 BMS가 관련 분야 연구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BMS와 우리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가 이렇게 학회와 기업 간에 MOU를 체결하여서 장기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후원 협약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우리 분자세포생물학회에 32년 동안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우리 학회와 기업이 이렇게 상생하면서 그리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업무 협약 기간은 일단 3년으로 이 기간 BMS는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세미나, 학회 개최 등을 후원하게 됩니다. 학회에 계신 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과학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몰입하실 수 있고 저희는 그 실험하시는 것들, 연구하시는 것들에 대한 지원을 사업자로서 정말 겸손히 항상 후원하고 지원하도록. 1989년 4월 창립회원 322명으로 처음 발족한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현재 PI급 회원 4,800여 명을 포함해 15,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대한민국 생명과학계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전문 학술단체입니다. 특히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Molecules and Cells는 생명과학 분야 국내 학술지로는 처음으로 SCI에 등재되는 등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회의 학술지인 Molecules and Cells는 국내 생명과학 분야 학술지로서는 처음으로 SCI에 등재된 바 있고 현재는 인용지수 4.0을 넘어 우리나라 생명과학을 대표하는 국제학술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학술지 외에도 간행물 및 도서 발간,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 교류, 산업계 및 연구소 등과의 협업 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성 회장은 특히 현 코로나 사태 극복에 대한 의지와 함께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의 적극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힘줘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 Molecules and Cells를 개설하고 코로나19 특강을 시작한 것도 학회의 역량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우리 학회는 일반 대중에게 COVID-19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것이 현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바이러스 전문가 10분이 참여해서 COVID-19 바이러스의 분자 생물학적인 특성, 바이러스 감염의 역학, 그리고 치료제 개발 등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대중에게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성 회장은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학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거듭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백신을 얼마만큼 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코로나 코비드 19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는 그러한 이 하나의 그 기준이 될 것이고, 근데 이 이후에도 아마 코비드 19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그 감염병의 질환이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나 어떤 그 감염균에 의한 이와 같은 그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에 대한 이 대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이고. 성 회장은 이를 위해선 BMS와 같은 생명과학 업체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나아가 바이러스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아울러 당부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아지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전체 25명 검사 정원 가운데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13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일식 요리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흉기에 다친 여자친구는 자해했다고 말할 테니 119에 신고하게 해달라고 사정했고, 요리사는 재판에서 고의로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룹 듀스 멤버 고 김성재 씨의 여자친구가 약물 분석 전문가의 언급으로 자신이 김 씨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로 볼 여지가 포함됐다 해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무부 청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정부 과천청사 1동네 법무부 공간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 직원에게 즉시 퇴청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대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